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않았고 다만 이 관세에 대한 충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이라는 것 꼭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의지를 비췄기 때문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만 잘 고정이 되면 나름대로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수의 전환점 언제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물론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연준이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 또는 경제를 걱정하는 쪽에 톤을 내주기 시작을 하면 그건 조만간 금리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받아들여져서 사실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선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저희도 오늘 뭐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도 좀 힘을 내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3%씩 빠졌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빠진 경우 드물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식 시장의 이제 흐름이 좀 뭐라고 할까 기분이 안 좋다 할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의도 확실히 무엇인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장표 한번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이 정책 불확실성 지수고 노란색 선이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차례들 보시면 금융위기 때, 뭐 지금 2008년 보시면 금융위기 때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죠. 또 2020년대도 코로나 때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사실은 코로나나 우리가 알고 있던 2008년 금융위기 수준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여기서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조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전에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똑같이 이런 경기 침체가 왔는데 지금도 비슷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번이 지난 모든 것과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의도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도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 거고 2008년 금융위기도 터진 거죠. 그러나 지금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키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트럼프의 정책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4월 2일, 정확히는 이제 4월 3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 같은데 뭐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예. 두 번째는 뭐 관세로 인해서 뭔가 재정을 좀 확충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또 무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베니핏을 얻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아시는 것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얻어낸 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4월 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4월 2일을 기점으로 협상력이 미국이 강해져야 됩니다. 미국의 협상력이 가장 강해지기 위해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커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책적으로 뭔가 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나중에 뭔가 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 협상을 하고 그를 통해서 뭔가 얻어낸다라면 얻어낸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현재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조만간 있을 협상과 관련해서 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가장 큰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책적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현대차한테 와 현대차가 투자를 해주니까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돼. 그리고 나서 관세를 부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관세는 영구적이야. 자, 그럼 협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영구적인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수를 내야 될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보다 유리하게 되는 게 되게 저는 1차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위기가 언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건 되게 저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번에 미국이 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재미있는 행동을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일단 4월 3일 날 자동차 관세는 부과되는데 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굳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거면 뭐 부품도 같이 부과하는 게 맞을 텐데 왜 부품은 뒤로 뺐을까? 사실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세, 특히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을 대부분 미국의 자동차 업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중요한 건 굳이 한 달의 시차를 둔 이유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4월 3일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 한 달 안에 제가 볼 때 효과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느 정도 충분히 협상이 어느 정도 돼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약속을 얻어낸다라면, 얻어낸 뒤에도 지금처럼 불확실성을 더 키우거나 또는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결국 그걸 얻어내기 위함이면 얻어내는 만큼, 얻어내는 국가 또는 얻어내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뭔가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건 물론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 시한을 한 달 정도를 잡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많은 경우는 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면서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시간이 없을 때는 단기적인 충격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만들 게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는 또 제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3월 FOMC에서도 관세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현재 인플레이션에서 관세 부분을 발라내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파월이 생각하기에 이 관세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에 현재는 무게를 뒀고, 그리고 그게 단기적이라는 증거를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찾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왜 제롬 파월 의장은 굳이 관세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단기라고 일단은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했을까? 그거는 현재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읽어보면 역시 단기 충격 요법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어낸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현재보다 우리가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정도를 덜하거나 협상에 따라서 줄여줄 수 있는 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인정을 하고 저의 한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4월 초 있었을 이런 부분들이 협상력과 관련해서 미국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정책 불확실성의 가장 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협상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완화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아시겠지만 그 협상의 방법은 국가마다 달리하겠죠. 네. 국가마다 달리해서 뭔가 더 큰 선물을 가져오는 국가들한테는 더 큰 이득을 주는, 그래야 또 이간질이 되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일본은 관세가 없는데 우리는 관세가 있다면 우리가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들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볼 땐 트럼프를 좀 평가해야 된다. 또 시장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뭐 저 트럼프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게 나오는 숫자들을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하다가 사고 날까 봐.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거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약한지는 몰랐던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체력이 약한데 저렇게 때리니까 이제 물론 그 경기 침체를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겠죠. 각오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저러다가 이제 요 정도까지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선 그런 고민도 하는 게 며칠간의 어떤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시장이 지금 2차 하락입니다. 1차 하락이 지난 3월 초에 있었고요. 그 당시 하락을 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그 관세라는 게 물가를 올리니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3월 초에 급락할 때,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이탈할 때 모습을 보시면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미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미 지수는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말부터 하락한 미국 지수는 미국 지수도 빠지고 국채 금리도 빠지고. 그럼 이제 국채 금리가 빠지는 원인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그만큼 불안하니까 네. 위험 회피 심리에 의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해서 미국채를 샀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결국에 이렇게 가면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서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파괴력만 보면 사실은 첫 번째 하락보다 두 번째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경기를 더 안 좋게 보는 모습인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더 많이 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일반적화 될수록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않았고 다만 이 관세에 대한 충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이라는 것 꼭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지를 비췄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그런 지표들,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는 건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만 잘 고정이 되면 나름대로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수의 전환점 언제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물론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연준이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 또는 경제를 걱정하는 쪽에 톤을 내주기 시작을 하면 그건 조만간 금리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받아들여져서 사실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경기도 나빠질 것 같은데 금리도 내릴 수 없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우려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경기까지 잘못해서 정말 작살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려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또 한번 요걸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제 자료는 아니고 우리 그 하나증권에서 채권하시는 우리 훈이본이라고 네, 훈이본. 예, 김상훈 연구원이신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해 단기 국채 발행을 엄청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빚을 엄청 지어놓은 거죠. 단기 국채라면 1년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환 금액이 역사상 가장 많은 3, 4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3월 달 기준으로 4월 달 기준으로 2조 달러 가까이 되고요. 올해 9조 달러입니다. 그럼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이후부터 많지 않은데 유독 여기 이 2분기만 되게 많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 이 만기가 들어온 채권을 낮은 금리로 차환을 해주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경기가 불안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러 이것 때문에 했는지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요즘 고민이 드는 건 왜 굳이 파월이 4월 2일 날 관세라는 얘기를 했을까? 뭐 3월에도 있을 거고 5월에도 있을 건데 굳이 4월 2일을 못을 박은 이유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4월에 돌아오는 또 5월까지 돌아오는 국채의 만기가 역대급이다라는 점에서 이를 차원 발행하기 위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통한 현재는 미국채 10년물 또는 단기물 금리를 내려드리면 차원 발행했을 때 미국의 이자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생각은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요 얘기가 제가 볼 땐 더 설득력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요 고비만 지나면 그 뒤부터는 만기가 들어오는 물량이 크지는 않죠. 그러면 요거만 놓고 봤었을 때 정책적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를수록 잦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들도 같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월, 4월로 갈수록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많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은행 가서 대출 연장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면 네. 낭패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작년에 옐런 장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채를 언제 다시 발행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발행해야 되는 시점에 금리를 어떻게 되는 것이 좋으냐라는 얘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면 지금 1,000만 원 대출 연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1조 달러, 2조 달러를 한 달 동안 연장해야 되는데 2조 달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조 그죠? 달러에 10%면 0.2, 0.0 이게 얼마예요? 지금 몇십조, 몇백조의 그 금리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금리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 어떤 그 정책과 관련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지만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서 뭐 일석이조 뭐 이런 것들을 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사님도 보셨겠지만 이제 금리를 좀 덜 내게 하는 방법은 그리고 이제 금리를 10년물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야 경기 침체 온대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제일 좋죠. 사실. 야야야야 하면서 이렇게 무슨 광팔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살려는 사람을 많이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중요한 거는 국채를 덜 발행해도 되는 상황으로 미국 정부가 바뀌는 것. 사실 그게 이제 도지 아니겠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계속 검정색 모자 쓰다가 빨간색 모자로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뭔가 끝이 보이나 봐. 이 부분은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도지가 처음 들어갔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딱 150일 얘기했어요. 150일. 예, 150일 내에 이걸 끝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달이네요. 예, 그런 거 생각을 하면 5월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이 후폭풍은 5월 정도면 경감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같은 경우 이게 길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하기 어렵죠. 예,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종지부에 간다. 그러니까 뭐 초, 중, 말이 있다라면 말기의 어떤 초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정도면 도지와 관련된 어떤 정책 불확실성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제 목표는 1조 달러를 절감하는 건데요. 이게 많이 1조 달러지.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2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저는 대단한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뭐 거의 진짜 장난 아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가능했을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 공무원 신분과 미국 공무원 신분은 다르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 별명도 철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했다면 제가 볼 땐 장관이 먼저 쫓겨날 것 같아요. 장관이 전국 뭐 공무원 노조 다 드러나서 다 그렇죠. 일 안 할 건데 맞아요. 그럼 장관이 버티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관이 먼저 잘리는 국가고요. 미국은 장관이 공무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댓글에 이런 데 우리나라가 더 시급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렵다.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이게 된다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는 저는 공무원분들은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뭐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실을 관리를 못하고 일을 못 주는 사실 그 구조가 문제인 거지 전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얼마나 유능한 분들인데 그럼요. 저 네. 유능한 분들을 가지고 이 정도 일밖에 못한다라는 것은 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아래에 계신 분들은 죄가 없어요.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일을 뭐 배치를 하고 그렇죠. 그쵸.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도 가져가고 뭐 그러면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있었던 건 전부 다 적폐야. 이렇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일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요. 적폐로 보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채권 시장의 안정 그리고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뭐가 오를까요? 뭐가 주도주가 될까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결국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쪽에서 뭔가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격이 많이 싸졌고요. 또 하나는 쉬어가는 동안
은근히 시장의 틀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고개를 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현재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이미 순위가 1부 그룹과 2부 그룹 조금씩 나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1부 그룹 4개, 나머지 2부 그룹 정도로 해서 뭔가 달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고 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중에서 제일 큰 기업들은 뭔가 투자와 관련해서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게, 옛날에 우리 쿠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것처럼 뭔가 선투자를 통해서 많이 달아나누면 후발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벌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야, 중국이 딥시크를 통해서 되게 효율화를 많이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뭐 MOE라고 해서 전문가 혼합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저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통해서 많이 아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미국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 방법은 오픈소스로 됐고, 그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가보지 않은 길은 뭐냐면 이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되 또 어마어마한 스케일링 법칙을 또 해가지고 이 효율적인 것과 결합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과연 중국을 이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선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후발주자들과 관련해서 격차를 벌일 수 있는 또 다른 게임을 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그동안 빅7에서 7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4개로 좀 추려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일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빅3, 빅7이 아니라 빅4로 뭔가 조금 조정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후발주자와 어떤 격차를 벌일지 일단 보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빅4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빅4고 일단은 어떤 기업인가요? 현재 쓰고 계시는 AI의 경쟁력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미나이도 있을 거고, 네. 그록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GPT도 있을 거고, 클로드도 있을 거고, 네. 그 4개가 지금 4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네네. 그런 나머지 기업들은 좀 그거보다는 못하다.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규제 완화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AI와 관련된 규제 완화 1호를 어떤 걸 요청하고 있냐면 데이터 사용권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지적재산권이겠죠. 왜냐면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오픈 AI를 통해서 난리 난 게 그 그림 그려주는 거 가지고 엄청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보신 게 뭐냐면 공짜로 쓰시는 분들은 그림 안 돼요. 예. 근데 아마 $20라도 내신 분들이 버벅거리지만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인데 그 그림 하나 그렸더니 나온 게 일론 머스크가 난리를 쳤죠. 야, 우리 지금 GPU 다 녹고 있어. 그만해 얘기를 했죠. 이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모델이 LLM 모델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말 그대로 AI라는 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 즉 영상과 이미지까지 학습을 하고 어떤 큰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건데요. 이게 이런 정도 그림 그리는 거 글로벌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이 정도 GPU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걸 일단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특정 조그만 비즈니스는 소형 회사들이 할 수 있지만 그쵸. 진짜 큰 거는 여전히 빅4 이상은 건드리기 어렵구나라는 현실을 저는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걸 보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강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도 했었을 거고, 또 이런 중소형 어떤 모델들이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양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죠? 거의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쓸 수밖에 없는 서비스의 또 한 축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그러니까 돈 받고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죠. 아니면은 공짜로 할 거면은 이걸 이용해서 뭔가 어디서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는데 쓰든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겠네요. 근데 그 비용 줄이는 것들도 의미가 지금 없어지는 게, 최근에 뭔가 특정 관련 산업들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일부 팔란티어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이거 잘하면 이 모델은 우리가 아는 거는 이 모델 큰 애들이 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어떤 가정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들도 함부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야, 저거 큰 애들이 다 하면 어떡하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무서움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앞서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네. 처음에 GPT 나왔을 때는 야, 그림 그려주는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식인 거죠. 맞아요. 우리가 그 PDF 하는 그 회사도 그렇죠? 주가 안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인 거고, 스포티파이라네. 콜센터 하는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뭐
LLM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데가 되기가 어려워요. 잘 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하반기에 현재 말씀드린 미국의 어떤 그 규제가 만약에 풀려지면 멀티모달과 관련된 새로운 모델들이 엄청 커질 텐데 그림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벅댔으니 그 사업은 사실 정말 많은 투자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엄청 크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샘 알트만이 어쨌든 그 X의 프로필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저도 바꿨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나 봐. 제 얼굴보다 좀 잘생기게 나왔어요. 지브리 스타일, 지브리가 엄청 뜬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샘 알트만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야, 봤지?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럼요. 야, 니네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지금 오픈 AI처럼 투자를 많이 한 기업도 버벅대고 있으면 그렇지. 지금 소형 모델 만든 애들 이거 했다가는 서버가 되겠어요? 아예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무리 효율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협하는 거네요. 그렇죠. 야, 니네들 하지 마라. 그죠? 돈 많이 든다. 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부터 여러분들 로보택시 나온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로보택시 나온다고 그러지.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과 이미지와 관련된 어떤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지금 거대 모델이 나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 차별화가 시작되면서 제가 보기엔 기존에 있던 AI들이 뭔가 재편되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상당히 안 좋지만 좋아지는 것도 기존에 좋아졌던 섹터들 중심으로 돈 버는 모습들이 보일 거니까요. 네.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사님 중국 기업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중국 회사를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